그래서 이제 초나라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초나라 소왕이 서사란 지역에 땅 700리를 공자에게 봉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영륜벼슬 하는 자살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아내 같은 훌륭한 그런 현명한 제자가 있느냐, 자공 같은 그런 상업에 능한 제자가 있느냐, 자로 같은 영명한 제자가 있느냐, 결국 없거든요. 결국은 반대해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주유천하 기간에 거의 이제 큰 사건들이고요. 67세 때 부인 견관 씨가 세상을 떴는데, 요 견관은 병관이라고도 하고, 이게 한자가 옛날 이제 글자이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비슷하면 이거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뭐 올관시라기도 하고 병관, 견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성씨가 어떤가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공자가 주입하는 도중에 부인 견관 씨가 세상을 떴어요. 이 부인 견관 씨는 공자와 같은 송나라 사람이고요. 공자의 조상이 송나라 쪽의 사람이었잖아요. 귀족, 왕족 그쪽 출신이에요. 자세한 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자가 55세부터 68세까지 주유천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그런 미정자,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철환천하,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 주유천하, 두루 천하를 돌아다닌다. 유람한다. 할 때 68세에 드디어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 요 주유천한 기간 중에 개강자라는 사람이 개환자가 죽을 때 아들 개강자에게 유언해가지고 공자를 불러라겠더니 공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염구를 불렀어요. 염구. 그 정치 분야에 뛰어나다고 공문사과 십철에서 자루와 더불어서 덕행에는 안현 민자간이요, 언어에는 제야 자강이요, 정사에는 염유 괴로는 자로죠. 문학에는 자유자한데 그 정치 분야에 뛰어난 염유가 이제 왔었는데, 이 개강자의 당시 실력자인 개강자의 이제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났어요. 제 나라하고 이웃 나라인 제 나라하고 전쟁이 났는데 염구가 장군이 돼가지고 거기를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개강자가 물어봤어요. 그대가 전쟁에 이겼는데 이거는 원래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가? 했더니 저는 공자님에게, 저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공자를 고국에 모시는 거다. 연세도 68세면 많은 나이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패백을 보내가지고 공자를 초청을 해서 다시 공자가 68세에 주유천하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67세 때 이 부인 경관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공자의 어찌 보면 인간적인 불행이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들은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자기 운명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아니까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50살에 천명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것은 저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고 사명까지도 포함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가, 막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이 쉬운데, 성인도 알고 있는 부분은 뭐 앞날에 대해서 예지력, 통찰력인데 한 3분의 2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신이 그런 앞날에 대해서 알더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했을 때 그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회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특히 공자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자기가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회피해버리면 다음에 더 큰 것이 또 닥치기 때문에 자기가 겪어야 될 일은 겪어야 돼요.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매를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맞을 매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자는 67세부터 이런 가족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데, 67세에 부인 경구한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69세에 아들 리 잉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불효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가 한 역할은 아들, 공자에겐 손자죠. 공급, 이름이 급인데 자는 자사고 유명한 중용이란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중용이란 말을 딱 한 번 하는데, 그거를 손자인 자사가 할아버지 공자의 사상을 잘 이어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풀어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중용은 유학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소주역, 작은 주역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논어맹자 대학중용, 사설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대학이고, 그 다음에 논어, 그 다음에 맹자, 마지막이 중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도 경목요결에서 독서 순서에서 사서 중에 중용을 가장 나중에 하고 있죠. 어쨌든 용기 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70세에 애제자, 수제자인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29살 때 머리가 하얗게 되고 4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영양실조예요. 그랬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가 너무나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선생님 너무나 애통해하십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공자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공자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고 누굴 위해 울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자기가 자식처럼 보고 아내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본다, 그런 말까지 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공자의, 사람에 따라서는 공자의 심학, 공자의 그런 마음의 법, 그래서 공학을, 공자의 그 사상을 불교처럼 말해요.
불교의 교종과 선종이 있는 것처럼 교종과 심종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안현, 안회가 심종의 대표자다. 그래서 안회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공자의 그 심종의 도통은 없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교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정자, 정삼이었는데, 어쨌든 교종과 심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가 안회, 이름이 회고요. 그리고 자는 자연, 아들 자자 쓰고 연모 연자를 씁니다. 다른 제자, 자로, 자공, 민작은 공문십철에서, 민작은 연배구, 중궁, 아까 말했던 염유, 염구, 자로, 자유자는 주역이 안 나와요. 제 기억에. 그런데 안회는 주역이 나와요. 공자가 안시지자, 안씨의 자식이 기태석이 원적, 거의 도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알고 그거를 또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까지 등장하는 사람인데, 참 안회, 안빈낙도,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도를 즐긴 낙도, 도를, 진리를 즐기며 탐구한, 그래서 유명한 안자소호하학론이라, 안자가 높여서 안자라고 하죠. 소호하학, 좋아한 것이 과연 어떤 학문이었을까? 안자가 좋아한 게 뭐냐? 마음의 그런 높고 깊은 경지에서 가난함을 편안히 여긴 것이지, 단순히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이런 걸로 편안히 여긴 건 아니죠. 이미 마음이, 안회는 이미 마음이 경지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모든 게 다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죠. 어쨌든 공자의 수자인 안회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공자의 도통은 조금 끝났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회에 남긴 그런 정신을 우리 후학들이 이해받아야겠죠. 다행히 논어에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자,